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네모경제 손여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모경제보다 센 네모경제.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죠? 가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균형 잡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중심을 잡아주세요. 반도체 얘기부터 할 텐데 거품론 때문에 참 오락가락하고 투자자들이 힘듭니다. 그죠? 네. 그나마 싸게 샀던 분들은 버텨. 근데 사실은 손실난 분들은 판분도 있고 참 괴로운 시간이거든요. 요즘 나오고 있는 AI 피크, 반도체 피크, AI 거품론, 우리 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용어를 쓰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 사태를 인지하는 데 필요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 버블이라는 것도 사실은 만약 2023년, 2024년에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버블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버블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지금 버블이 다가올까요라는 질문에 일단 사전 정의부터 해가지고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그런 질문 주시면 버블이다 하겠지만, 지금은 버블은 아니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면 버블이라는 단어를 쓰겠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런 거죠. 피크아웃도 사전적 피크아웃은 절대 수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피크아웃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피크아웃은 이 증가폭만 감소해도 피크아웃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증가율만 줄여도 그렇죠. 증가율만 둔화돼도 주가가 미끄러져 버리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전년 동기 대해서 이 업체가 실적이 뭐 10에서 15% 올라간다 이러면 주가도 크게 안 오르는데, 막 눈만 뜨면 막 매물가 막 100% 올라오고 실적이 막 전년 동기 100%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 이만큼 올라오다 보니까 빨리 올라간 만큼 떨어진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오늘도 다양한 뉴스와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긍정과 약간 중립과 부정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은 부정적인 뉴스는 사실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보수적인 뉴스가 몇 가지 있는데, 이 보수적인 뉴스를 봤을 때 이 보수적 뉴스를 감안했을 때는 이 종목들이 뭐 주가 수익비율을 기준했을 때는 여전히 높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주가 몇 달 만에 몇백 프로 올라온 종목이다 보니까 차익을 보여준다.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변동성을 야기한 게 순수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한 분들이 안 계시고 빚을 내서 레버리지를 건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후유증 이런 것들이 좀 치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 내가 좀 시간만 두고 났을 때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실적 향상은 지속될 거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 보인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업황은 달라진 건 없다. 그렇죠? 근데 수급 이슈가 컸었다. 수급 이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잖아요. 물론 정책 당국자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아닌 것도 아니에요. 영향 사실은 꽤 있었잖아요. 오죽하면 뭐 외신에서 한국은 뭐 약간 그 투자장이 아니라 무슨 뭐라 그러죠? 뭐 투기장, 투기장. 도박판.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이 될 정도인데, 이 이슈는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좀 사그라든다고 봐야죠. 사그라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도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했냐에 대해서는 예스입니다. 근데 그러면 얘가 정말 투기로 만들었냐도 어쩔 수 없이 예스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장의 변동성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와가지고 거래 대금이 뭐 그냥 1.5배 늘었다든가 뭐 2배 늘었다든가 총 거래 대금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50%가 안 된다든가 이러면 저는 영향을 준 건 맞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거래 대금 4배가 넘게 증가했고, 하루에 나오는 거래 대금 중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80%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금 시장이 이 변동성을 만들었다. 근데 저는 이게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그럼 이게 나쁜 장이냐 좋은 장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 분한테는 나쁜 장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한국증권TV 구독자분들 중에서 변동성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고, 저도 변동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너한테는 괜찮은 장세야. 그럼 저는 솔직히 죄송한데 유익했습니다. 저 수익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밌었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한국증권TV 구독자분 20만 명이 넘어갔잖아요. 20만 명 중에서 나는 3일 안에 5% 수익 보는 게 재밌었다 라고 하신 분들께는 괜찮은 장세고, 나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일주일 안에 그냥 3에서 5% 수익 보는 게 내 원래 모토였다 이러신 분들께는
부적합한 작세가 맞는데 지금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예탁금 3천에 뭐 교육도 이제 한 번 받으면 끝인데 뭐 매년 받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변동성이 줄어들게 만드는 이슈고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는 이 어떤 우리가 반도체 업황을 바라보는 목표가까지 가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못하더라도 이 목표가까지 못 가게 만들 뉴스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좋아한다 우리들이. 변동성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죠. 변동성을 이제 시장의 속성이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방송부 시청자 변동성을 다 사랑한다고요? 리스크 러버라고요? 이 본부장 같지 않아요. 네, 이렇게 선수들이나 그런 거지. 어쨌든 간에 레버리지 ETF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점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은 동의하지만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이즈가 나도록 만든 거는 문제가 있죠. 네, 그 어쨌든 그건 이슈가 이제 사그라드니까 사라지고. 자,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슈하고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AI 서밋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영자분들의 만담에 이제 우리 이제 정치권도 참여해가지고 약간 샌프란시스코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정경의 뭐 조화로운 이야기. 그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과의 파운드리 계약이 나오면서 저는 삼성전자가 TSMC 덕분에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준 것이 이 브로드컴과의 협력 뉴스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SKX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이 65조 이상 부른 리포트가 작년 이제 저번 달 초중에 많았다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번 달 초부터 중순까지는 60조대 중반으로 나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거를 투자분들께서 인지를 많이 해주시는지 SKX랑 삼성전자는 이제 이번 주 중순부터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 수급동이 완전히 개선돼야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2천억 달러 규모의 브로드컴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파운드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6월 달에는 파운드리가 흑자 나온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분기 확정 실적에서 파운드리가 얼마나 실적을 개선시켜 줬는지 그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의 좀 주가 탄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로 얼마나 성과를 내주는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TSMC랑 잠깐 비교를 해왔는데 일단 뭐 TSMC랑 삼성전자의 뭐 파운드리 방식, 뭐 패키징 방식이 다르다, 이름이 다르다 이런 것들은 아실 거고 그러면 몇 나노까지 했냐? 그래서 지금 보면은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를 양산해가지고 양품률이 70%라고 했고 삼성전자는 이제 조만간 2나노 파운드리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목표를 60%를 달성에 총력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뭐 3나노, 2.5나노에서는 지금 수율이 50%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파운드리 그 다음에 이들이 양품률을 잡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삼성전자로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삼성전자보다 SKX 좋아한다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효과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제 댓글 다신 분들이 삼성전자나 파운드리로 결국 SKX를 넘어설 거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 계획은 접수했는데 이 계획이 제가 생각했던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뭐 수율이라든가 뭐 양산이라든가 이게 만약에 7월이나 8월 이전에 제가 요 확인하고 있는 뉴스가 확인이 되면은 3분기엔 정말 삼성전자 SKX보다 더 크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냥 또 갤럭시 언팩 행사 하면서 스마트폰 판다고 하는데 사전 예약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뉴스 보니까 이번에 갤럭시 G 폴드 8이 240만 원인가? 비싸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비싼 핸드폰 안 쓰는데 사전 예약에 따라서 만약에 매진됐다 이런 뉴스 나오면 또 삼성전자가 또 좋은 움직임 보여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SKS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이제 불확실성 제거의 일환이라고 보는지 이번에 제가 또 주말간에 발표한 리포트를 좀 종합을 해봤는데 2분기 영업이익은 64조 원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6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는 뭐 80조 부르는 증거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80조 후반 부르는 증거서도 있었는데 이번에 롱텀 LTA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성과급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보면은 최태원 회장이
이제 노조분들하고 약속했던 뭐 10년간의 영업이익 10%를 약속을 했는데 제가 뭐 계약서는 이거 모르지만 10년간의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걸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주주 입장에서는 잘했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그게 뭐 기부가 되든 나한테 배당금으로 돌아도 할 테니까. 근데 이제 노조분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10% 주기로 했는데 안 주네 이랬을 때는 노동 권익이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노동 권익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안 나오고 있고, 근데 이런 뉴스들이 나온 가운데 SKX에 대해서는 쌍바닥 구간에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노동자분들의 쟁의에 대한 이슈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있지만 투자분들께서는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 개통에서도 이제 6월 중순과 말보다는 약간 좀 보수적인 숫자로 리포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투자분들께서 이해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다행인데, 그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HBM4E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이제 좀 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절대적인 수치로 저평가 매력도를 부각받는다 했을 때 투자분들의 투심이 돌아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이크론 12개 선입퍼를 이제 9점대를 확인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랑 SKX 같은 경우는 4점대 중반. 그러면은 마이크론보다 절반이니까 SKX의 목표가는 340만 원을 부를 건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삼성전자 SKX를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저가 매수하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업황 자체 방향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진 건데, 그렇다면 안정된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공장을 지금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죠? 네. 당장 뭐 물량이 안 나와서 그러면 소부장도 봐야 되는데, 소부장 가운데서는 오늘 PCB 쪽, 기판 쪽을 보자고 말씀하시네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어제 대본을 쓰면서 장비를 말씀드릴까 소부장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장비는 저번 달에 말씀드리면서 제가 테스를 탑픽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소재랑 이제 부품 쪽 봤을 텐데 실적 퍼포먼스는 소재보다 이제 부품 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폭도 넓고요. 소재는 뭐 한솔케미칼이나 뭐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 요 정도밖에 좀 선택폭이 없는 것 같고, 네. 이제 부품주 중에서도 PCB 기판 쪽이 이미 좀 확실하게 실적이 나왔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이나 뭐 후공정 공장 이런 것들을 증설을 하겠다고 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좀 D램에 필요한 기판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종목들도 물론 이게 삼성전자, SKX 한 군데에만 납품을 하기보다는 양쪽에다 고르고에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저도 이미 수익을 많이 받던 종목들이고 그 종목들이 바닥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종목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은 리스트에 안 넣었는데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은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을 매매를 하셔야 되시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기랑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MLCC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수요 폭증에 2028년까지 호황이 전망이 된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미 HB만큼이나 쇼티지가 3년 넘게 나오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무라타 제약소에서 MLCC 가격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반드시 낙수 효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포트 나왔습니다. 2분기는 실적 기대치를 상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급락이 나왔을 때는 매수 기회니까 당연히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은 삼성전기, LG이노텍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형주 쪽으로 내려오면은 솔직히 다 유명한 종목인데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을 고르고 골라서 가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최적합한 종목을 오늘 탑픽으로 준비했으니까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코리아 서키트랑 TLB랑 심텍은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탑픽이 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중에 사실 뭐 AI나 GPU랑 관련이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코리아 서키트를 말씀드리면 코리아 서키트는 모바일 쪽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가 분명히 모바일도 AI 비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HBM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AI 모바일 쪽에도 이제 그런 AI가 쓰이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도 반드시 납품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가 수익 비율로만 따지면 코리아 서키트가 퍼가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출 비중도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전망은 전년 동기 2025년 2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50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메리츠 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PCB 업사이클의 양대축 양대축인 이제 FC-BGA랑 소캠용 메모리 모듈이면서 이들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HBM이라든가 뭐 비메일 반도체 생산량, 파운드를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를 테스트하기 위한 소켓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AI 서버의 고성능 패키지 확대가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코리아 서키트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 모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또 탑픽으로 등장하지 못한 이유는 수급 동향이 아직 개선되지 못했더라고요. 오늘 이제 저번 주 목금 같은 경우 외국인의 일부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음봉이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걔네 매도세가 나오면서도 음봉이 짧고 지지가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하려는 모습이 보여주면은 조금 코리아 서키트를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 기업이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 걸 알면서도 조금 이 추이를 이탈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가지고 저는 코리아 서키트가 오늘 탑픽이 안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TLB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중에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들은 이제 뭐 낸드 플래시라든가 D램에 들어가는 테스트용 메모리 모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에 이제 균등하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00% 정도 향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고다층 PCB 이제 MLB라고 하고 이제 서버용 기판 수에 대한 확대가 기대감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TLB가 만들고 있는 MLB가 일부는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를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엔비디아에서 필요로 하는 MLB의 70% 이상은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납품을 하고 있고 그 30% 중에서 일부분은 TLB를 하고 있기 때문에 TLB도 역시는 엔비디아 관련 밸류체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역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용 차세대 테스트 기판 수요가 늘면은 TLB의 실적 전망치가 크게 상향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캠 사업 성장 속도도 TLB의 성장 모멘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좀 작은 편이고요.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요건 분할 매수 잘하신 분들은 권해드리는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마켓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분들만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제가 원래는 코리아 서키트랑 TLB랑 이수페타시스랑 오늘의 탑픽 좋아하다가 오랜만에 좀 심텍이 눈에 띄어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도 이제 PCB 기판을 만드는 기업인데 리포트 보고 헤드라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0% 향상된다. 와 깜짝 놀랐는데 약간 이제 기저효과죠. 작년 2분기에 다른 기판주보다 못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기판주들은 뭐 작년 2분기에 뭐 그래도 실적이 뭐 80억, 뭐 120억 요 정도 나왔었는데 심텍은 작년에 55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심텍이 또 시가총액이 큰 편인데 영업이 55억밖에 안 나왔는데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이 473억 원 기록할 거면서 8배 개선된다. 그 다음에 매출처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글로벌 빅5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빅5로 치면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매출처를 다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글로벌 빅5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이거는 유추가 충분히 되시죠. 근데 여기다가 보니까 중국 매출이 있고요. 일본 매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 매출은 창시 메모리 쪽이고 일본은 키옥시아. 그래서 이 글로벌 빅5를 모두 다 좀 주요 고객수로 갖고 있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왔는데 이 비메모리형 패키지 매출 확대로 수익성 개선에 나설 것이고 올해 상반기보다 올해 하반기에 좀 추가적인 실적 향상화가 될 것이고 오늘 보니까 PCB 기판 관련 종목들의 공통점이 하반기에 테스트 모듈 수의 기대감이 있으면은 실적이 향상될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약간 경쟁 구도 있지만 워낙 수요 니즈가 폭발적이다 보니까 이들이 각각 가져가는 파이는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탑픽은 네. 이제 공개를 해야겠죠. 공개하지 않았어요? 코리아 서키트, DLB, 심텍 얘기를 했고 기판 가운데 그러면 탑픽은 남아 있는 게 이수페타시스하고 그죠?
네.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께는 저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제 탑픽은 대덕전자인데 네. 저는 좋은 종목인 걸 알고 약간 밸류 평가 비슷하면은 조금 거래 대금 많으면서 변동성 큰 걸 구독자분들께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덕전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대덕전자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중에서도 AI랑 GPU에 필요한 뭐 PCB 기판 혹은 MLB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를 딱 빼면은 이제 대덕전자가 완전 그 정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랑 SK스에 납품을 하고 있고 저는 그냥 실적만 볼 거다. 그냥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PCB 기판주 중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퍼포먼스에 집중할 거다. 그런 분들께 이제 코리아 서킷을 권해드리고 야 그래도 내가 PCB 기판이 반도체인데 그래도 AI나 GPU 쪽 반도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저는 대덕전자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6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배 개선될 거고 저는 이 뉴스 나왔을 때 오히려 이 뉴스 나오면서 주가 떨어지길 바랬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7년 만에 최대 투자 나선 대덕전자 이 자신들의 이제 FC BGA 투자 사이클에 맞춰서 증설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자금 조달을 한다고 자금 조달을 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여유 자금만으로 증설한다는 거는 그만큼 대덕전자가 갖고 있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제 차입을 안 했을 때는 이 캐파 증설로 인한 시너지가 결국 ROE 자기 자본 이익률로 돌아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두 가지 시선이 갈립니다. 대덕전자가 차입을 하지 않고 자기 돈을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덕전자가 차입을 안 하고 자기 현금으로만 투자를 하면 결국 나중에 여유 자금이 떨어지니까 이 대덕전자에 있어서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뷰로 대덕전자가 밀렸을 때는 저는 오히려 그게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덕전자가 오늘 음봉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수 나오고 있고요. 즉 121선에서 닿은 상황에서 밑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자는 이미 투심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럼 대덕전자가 4,970억을 들여서 공장을 증설한 다음에 생산 라인 늘려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AI 가속기랑 GPU에 필요한 PCB랑 MLB를 대덕전자한테 주문을 줬을 때는 이 올해 2분기에 보여줬던 실적 퍼포먼스가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돼가지고 오늘 탑픽은 제가 대덕전자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기업들 실적 발표했잖아요. 현대차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막 팔리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엄밀히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네.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는 연 단위로 보면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분기 단위로 쪼개면은 성장을 하는 구간도 있고 성장을 못하는 구간도 있고 근데 그 이유가 보조금 이슈도 있고 뭐 전쟁 뉴스도 있고 유가 이슈도 있으면서 복합적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기차는 성장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럼 얼마나 성장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성장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막 반도체는 뭐 전년 동기 실적이 막 100%, 150%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왔지만 실적 증가폭은 10%가 안 되고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랑 비아디한테 조금 뺏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 국적을 떼고 2차 전지를 말해보라라고 하면은 막 신나서 말을 하겠죠. 근데 이제 가슴에 이제 태극마크를 딱 붙이고 나면 아쉽다. 왜냐면 현대차가 판매하고 있는 것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잘 팔렸는데 전기차는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판매가 증가했고 우리나라도 전기차 판매 증가했고 미국은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 중국도 증가했고요. 그러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이 소폭이나마 부활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정말 이 나라한테 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구매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좋은데
그게 다 결국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걷어서 전기차 보조금을 하는데 보조금을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막 1000만 원씩 줬다가 이제 이걸로 세수가 많이 펑크가 나니까 이제 뭐 200, 300달이 한 다음에 이제는 이제 지자체한테 맡기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유럽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 없다가 보조금이 생기면서 이제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판매 대수가 증가했는데 열어보니까 비아디랑 테슬라가 맹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했는데 많이 그렇죠. 안 좋게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정말 이 업황이 잘 나간다고 하면은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기술력으로는 전혀 뭐 꿀릴 게 없는데 이 비아디를 견제하고 약간 시장을 좀 점령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거다. 근데 가격을 낮췄으면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는 일론 머스크 CEO의 전략이 조금 안 맞아 들어갔다. 근데 지금 보면은 2차 전지라고 검색을 하면은 정말 리포트를 못 본 지 한 달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차라고 검색을 하면 리포트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ESS라고 검색을 하면은 리포트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하시면 ESS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안정적인 종목을 원합니다라고 하시면은 뭐 완성셀이라든가 아니면 양극재 대형주들 이런 쪽이 좀 유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이제 전기차 쪽은 캐징으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건죠. 근데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어쨌든 간에 ESS잖아요. ESS에서는 이제 실적들이 좀 잡히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요 박사님의 질문도 ESS 성장폭이 증가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 맞습니다. 네. 그럼 전기차는 감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전기차의 감소폭보다 ESS의 성장폭이 크면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는 ESS의 성장폭보다 전기차의 악화폭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댓글 달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제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이 친구 뭐 2차 전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뭐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런 이야기가 저는 2차 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2차 전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구독자분들께 팩트를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들긴 결과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미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거의 80에서 90%고 그다음에 ES 사업이 10%, 그다음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15%까지 온 다음에 5월의 연말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ESS 사업을 증가를 하고 시키고 있는데 전기차 이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실적은 감소하고 있는 본업으로 인한 그다음에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북미 ESS에다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AMPC 첨단 제조 세액공제를 돌려받다 보니까 흑자로 전환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실적은 본업은 다소 좀 아쉽더라도 미국으로부터 AMPC 수령하면서 흑자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분들께서 아직 자세를 고쳐잡지 않으셨고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은 제가 2차 전지를 지금 당장 강하게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개인이 안 들어오면은 들어옵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개인이 들어오면은 외국인과 기관도 안 들어와요. 근데 지금 잘 보면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안 늘고 있는데 삼성 SDI, 포스코딩스,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매수 의향은 있는데 공격적으로 매수할 의향은 없다. 주가를 부양시킬 생각은 없다. 근데 개인이 손절하겠다고 한다면 그 물량은 받아주겠다. 그러면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저는 완성셀이랑 양극재 한 3에서 6개월 보고 모아가겠습니다. 이러신 분들께는 권해드리고 저는 완성셀과 2차 전지로 이제 완성셀과 양극재로 2주 안에 10% 수익을 보고 싶습니다. 이러신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고 난 2차 전지로 뭐라도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장비나 LFP나 전고체나
뭐 리튬 아니면 ESS 부품주들 이런 것들로 수급 돌 때 마켓 타이밍을 잡는 그런 매매가 유효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시장이 함께 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럼 일단 LG엔솔은 실적 발표했죠. 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셀 3사들은 현안이 지금 실적이죠.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삼성전자랑 같이 빠르게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고 아마 이제 삼성 SDI랑 SK 온도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할 건데 일단 둘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폭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SK 온 같은 경우는 삼성 SDI보다 좀 뒤늦게 북미 ESS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AMPC를 수령을 하고도 적자는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근데 이제 적자는 기록을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폭 감소한다.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본업으로 인해서는 적자를 기록을 하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적자폭을 줄이는 상황. 근데 LG 엔솔과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미국으로부터 AMPC를 수령을 하다 보니까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약간 십시일반이라는 이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가 뭐 벤츠랑 LF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했을 때 그때도 제가 뭐 8조를 4년을 나누면 연간 2조다. 근데 삼성 SDI는 연간 매출이 20조니까 조금 부족하다.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북미 전력 발전 기업가 뭐 16기가와트시 공급 계약했을 때 뭐 16기가와트시를 뭐 4조로 이제 1기가와트시당 매출이 4조니까 곱하면 64조니까 이걸 또 뭐 6년으로 나누면은 뭐 매출 10조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간 매출이 25조니까 조금 연간을 따졌을 때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차근차근 모아서 가는 게 지금 국내에서도 계속 정부에서 ESS 수주를 주고 있고요. 지금 4기가와트시 2번, 8기가와트시. 그다음 이번에 올해 하반기에는 1기가와트시 정부 중앙에서 진행을 하는 계약 이제 ESS 수주를 줄 것이고 가장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SK 그룹에서 5기가와트시짜리 ESS 데이터 센터를 전국에 5군데 짓는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수주를 받으면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분명히 올해 하반기에 실적 퍼포먼스가 나올 거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퍼가 80이 넘어가면 구독자분들께 강하게 못 권해드리기 때문에 나는 80이 넘어도 내가 알아서 매매 잘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뭐 LG엔솔이나 포스코 퓨처엠 아니면 뭐 이런 종목들 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권해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퍼가 80이 안 되는 종목이 좋아 보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뭐 포스코홀딩스나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 권해드릴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전기차의 흐름들 또 ESS 이야기까지 했고요. 소재 업체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2차 전지 소재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양극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달에 탑픽으로 또 소개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저번 달에는 전고체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실 나트륨 배터리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우연히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뉴스가 총 3개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CATL이 6월 28일 기준으로 나트륨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이 이야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이 CATL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솔브레인과 그 롯데케미칼 아니고 애경케미칼이죠. 애경케미칼과 뭉쳐가지고 이제 CATL에 대항해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 뉴스가 나왔고 오늘 갑자기 따끈따끈하게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나트륨 배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리튬 인산철 기업들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업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서 그 얻은 세액으로 이제 나트륨 배터리를 부흥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나트륨 배터리 좀 수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안타깝게도 제가 탑픽을 공개를 해버렸네요. 탑픽을 공개해버렸는데 차근차근 설명드리는데 제가 이 2차 전지랑 다르게 반도체랑 다르게 2차 전지는 제가 첫 두 종목은 조금 조심하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뒤에 말씀드린 두 종목이 좀 매매 가능하다 이걸 좀 사전에 공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코프로비엠은 당연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나트륨 배터리 그 삼각편대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엔캠에 대해서 제가 그 종목 토론실 가봤는데
투자분들께서 많이 화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엔캠에서 팩트 체크는 뭐냐면 엔캠에서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증설을 정말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조선방사는 물론 이 수주도 들락날락하고 그다음에 증설하기 위한 인프라 가격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증설은 꿈도 못 꾸고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통은 캐파를 뭐 30% 40% 늘리지 한 번에 100%안 늘리거든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 워낙 성장 기업이다 보니까 막 캐파를 100% 200% 늘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캐파를 한 번 6배를 늘렸고요. 근데 6배 늘렸는데 캐즘이 오다 보니까 가동률이 현재 제가 알기로 25%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캠이 역삼과 합병을 해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자회사를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요걸 이제 역삼각으로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이걸 상장시킨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 엔캠에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엔캠이 지금 이 보여주고 있는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뉴스 읽어보니까 현재 그 더그로 호브라는 기업이 약간 그 뭐 CBDC나 암호화폐 관련 종목이더라고요. 근데 그 종목이 상장 폐지 위험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선물거래위원회에다가 항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엔캠을 원래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나트륨 배터리 말씀드려야지. 엔캠 요즘 움직이던데 말씀드려야지. 그 다음에 이제 대본을 써야 되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역삼각형 이 상장 이면에 더그로 호브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 보고 이 엔캠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혹은 내가 물려 있는 분들도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물을 타거나 하기보다는 조금 슈팅 나왔을 때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좀 안전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WCP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WCP는 분리막 이런 거 네, 같은 거 분리막 기업인데 제가 뭐 2차 전지를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이 아니다 보니까 왜 양극재, 음극재는 뭐 성장성에 대해서 막 연구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분리막이랑 전액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고. 그냥 분리막이랑 전액은 이미 뭐 경쟁 기업도 많고 여기서 뭐 이 마진율을 뭐 챙기기는 어려워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좀 가슴이 아픈데 일단은 공급이 많다라는 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WCP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올해 하반기에 뭐 고객사의 확대와 포트폴리오 다변에 따라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분리막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중국의 또 저가 공세가 또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ESS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부터 이제 ESS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길은 이제 미국에다 ESS를 뚫어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이란을 견제 다 하고 나면 중국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은 중국에 견제를 하면은 미국의 ESS를 우리나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종종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점유율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제가 2025년 상반기에는 CATL이 미국 북미 ESS 점유율 70%였습니다. 근데 2025년 연간 점유율이 90%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트럼프 대통령 약발이 안 통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WCP도 분리막 시장에서는 중국에서의 저가 공세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WCP가 글로벌에서 거의 60% 넘는 파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WCP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긴 어려운데 혹시라도 미국에서 중국을 성공적으로 견제를 해주면 실적 개선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보유 비중은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WCP를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가 뭐 2주 안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면은 종목 스위칭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PKC랑 오늘 탑픽으로 준비한 애경케미칼이다 말씀드릴 거고요. 애경케미칼을 탑픽으로 꼽은 이유는 변동성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이 적자가 가끔 나오곤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PKC 백광소재 같은 경우는 본업은 있습니다. 본업은 자신들이 이 염소를 이용한 화학 소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주특기가 염소를 이용한 물질이다 보니까 새만금에 2차 전지용 전액 공장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양산을 들어갈 건데
그들이 만들고 있는 2차 전지 전액 원료가 중국보다 순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제가 백광 소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한 9만 6천 평의 부지를 확보했는데 여기다 공장을 다 안 짓고 이제 백광 소재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좋았죠. 약간 캐즘 단어가 살짝 들리니까. 그래서 공장을 다 지은 게 아니고 3분의 1만 지어가지고 이 3분의 1만 이제 가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2차 전지 업황이 돌면은 추가적인 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PKC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앞에서 공개를 해버렸는데 에코프로빔과 솔브레인과 손잡고 이제 나트륨 배터리에 필요한 음극재에 들어간 하드카본 음극재 바인더를 개발 만들고 있고 본업을 통해서 다행히 1분기에 65.7% 실적이 개선됐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본업은 회복이 되고 있고 회복된 본업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성과도 늘어날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개장 초반 약간 넥스트레이드 그때까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좋아가지고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나트륨 배터리 관련 뉴스 나왔을 때 조금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돼서 애경케미칼을 오늘 탑픽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이제 소재들이 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전고체잖아요. 전고체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된 것 같고 나트륨 배터리 얘기하시고 이제 관심 기업도 얘기하셨는데 나트륨 배터리는 뭐 발전 단계나 혹은 채택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데요? 네. 일단은 채택 가능성은 조금 더 봐야 된다는 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LF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원계 배터리가 네. 있고 그 나트륨 배터리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가 있는데 사실은 이 3원계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는 조금 간격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다는 게 이제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약간 가성비 배터리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행 거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배터리가 쫓기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 배터리랑 주행 거리가 거의 흡사한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제 원자재도 주변에서 구하기 쉽다는 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 4번계랑 전고체 힘을 주다 보니까 이제 막 약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나트륨 배터리도 양산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미국 전기차 기업이라든가 유럽 전기차 기업들 아직 수주를 안 내놓은 상황이고요. 중국 기업들도 아직 수주를 안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전기차가 그 물량을 가져가서 이 차량을 운행했을 때 뭐 폭발 사고 나온다든가 안정화 된다든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 나트륨 배터리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는 막 벤츠 S 클래스나 아니면 뭐 볼보 S 요런 급 고급차. 네, 요런 급들의 전고체 배터리 쓴다고 하면 부자분들 쓰실 것 같고 아무래도 우주항공이나 로봇 쪽으로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탑재한 전기차는 우리 일반인들은 좀 구매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 판매했을 때 이 중국 완성차 기업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뭐 코스닥의 부흥과 함께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만큼 못 올라오는데 뭐 뉴스들이 막 좋은 뉴스 혹은 또 부정적인 뉴스들이 뭐 퍽퍽 튀어나오네요. 네. 일단 저번 녹화 때도 말씀드렸던 게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투자분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근데 그때는 사실 기준금리 인상 우려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 우려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5개 하나는 종목들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번 녹화 때는 아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움직일까 이랬다고 한다면 오늘 녹화는 제약바이오가 딱히 움직일 만한 뉴스가 따로 없는데 움직이네 라는 게 뭐냐면 저번 달에는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수급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들어가니까 투심이 개선됐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제거 일환.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일본 기준금리 인상했고 우리나라 인상했고 미국은 이제 7월 FMC에도 동결할 거다라고 했지만 6월 달에도 결국은 동결하면서도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 혹은 내년에 2번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것들을 이제 투자분들께서 불확실성의 일환을 안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확실하게 CDMO라든가 바이오시밀러 이런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기술 이전을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안 움직이니까 지금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안 좋은 투심. 근데 실적 좋은 기업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 제약바이오를 사겠다 이러신 분들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간에 금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금리라는 거를 제외하게 되면 사실은 개별 종목 단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종목 이슈들 몇 개 보고 또 관심 기업도 알아볼게요. 네. 일단 저는 원래 삼성바이오스랑 뭐 셀트리온이랑 알테오젠 볼 건데,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안 좋아해지셨나? 여전히 경제방송 보면은 네. 알테오젠에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되죠. 왜냐면 저점을 이탈했으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박사님 기억나시겠지만 2025년 11월? 2025년 11월, 2024년 11월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11월인 거 맞는데 알테오젠을 적금 넣듯이 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적금 넣듯이 하다가 제가 자꾸 박스권을 돌파 못하고 박스권이 갇히니까 박스권 하단부에서 적금 넣고, 그다음 박스권 상단부에서는 이제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30만 원대를 이탈했잖아요. 30만 원대 이탈했다 다시 들어왔는데, 그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손 본부장의 방송을 보고 알테오젠을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제 적금 넣듯이 보유하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저는 알테오젠은 일단은 이 뭐 단기 고점이 37만 원, 38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수익 전환되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은 어제 녹화할 때는 알테오젠 이렇게 뉴스 정리하면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은데 안 움직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알테오젠이 제법 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저번 주 목요일날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개인이랑 기관 차익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은 기관 수매수 강하게 들어오는데, 지금 영상 편집본 보신 분들이 만약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악플이 많다 이러면 저는 알테오젠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좀 우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알테오젠을 역시 믿었다, 알테오젠 믿었다, 올라올 줄 알았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알테오젠보다는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뭐 대웅제약이라든가 뭐 SK바이오팜처럼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데 다루지 못했던 종목들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매번 똑같습니다. 삼성바이오스는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분기에 거의 뭐 1조 5천억 가량 계속 이제 실적을 발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 분기 대비해서는 약 15% 20%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8.64% 이제 5,864억 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셀트리온한테 많이 좀 추격을 당했어요. 원래는 이제 실적 숫자 폭이 이제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이랑 이제 좀 갭 차이가 났었는데 많이 좀 셀트리온이 따라잡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노조분들 좀 2분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게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는 뭐 대규모 M&A 얘기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네, 지금 보니까 글로벌 펩타이드 CDMO 기업인 폴리펩타이드 그룹을 인수를 결정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삼성바이오스가 CDMO뿐만 아니라 또 비만 당뇨 치료제 CDMO도 같이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늘 말씀드렸던 게 실적 잘 나온다. 그 다음에 뭐 바이오시밀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임상 진행한다. 그래서 7월 이제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 7월 23일에 실적 발표했고요. 그다음 셀트리온 같은 경우 7월 3일에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거의 삼성바이오스랑 근소하게 거의 뭐 1,000억 원 차이. 요 정도로 정말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스를 더 끝까지 쫓아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바티스 관절염 진펜트라가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 3상 신청했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4개월 연속 처방전 1위 기록을 하면서 트룩시마가 셀트리온의 실적에 이제 이바지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코세틱스의 바이오시밀러 CT-P5에 대한 품목화도 신청하면서 셀트리온이 정말 먹거리가 많다. 근데 제가 저번 달과 이번 달 차이가 뭐냐면 사실 저는 지금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에 대해서 전해드린 뉴스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실적 잘 발표했고요. 파이프라인 많습니다. 이건데 달라진 점은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확실하게 저번 주 말부터 삼성바이오사 셀트론에 대해서는 확실히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우세한 기조 보여주기 시작했으니까 삼성바이오사랑 셀트론 같은 경우 보유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뉴스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응을 슬슬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 한다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코스피도 뭐 갈라다가 이제 지금 네. 보류했잖아요, 그죠? 이전처럼 이제 그 전엔 참 관심이 알테온이 대제 관심이면 지금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영상 보면서 구독자분들 반응 보고 알테오젠을 네. 더 다룰지 말지 네. 좀 결정할 거고요. 뉴스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할로자임이 알테오젠한테 소송 걸었을 때 알테오젠 진리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죠.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죠. 음. 만약에 질 것 같아 해가지고 투매했던 분들은 이 뉴스 봤으면 들어왔을 텐데. 근데 이 뉴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안 움직인다는 거는 알테오젠을 보는 투자분들 역시 흔들리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할로자임이 태클 걸어봤자 알테오젠 미국 회사 키토자 SC 파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그 유럽에 그 독일 쪽만 판매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겁먹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아무도 겁을 안 먹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코스피 이전에서는 이건 저는 약간 좀 증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약간 패기가 꺾인 거죠. 패기가 꺾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계산기 두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총이 20조가 넘는 상황에서 넘어갔으면은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오는데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럼 이들이 코스피로 넘어가면은 이미 자기들이 쥐고 있는 패시브 자금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코스닥의 1등 기업으로서 뭐 성장세 이끌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패시브 자금이 줄어들까봐 이런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증자 했거든요. 그렇죠. 한 주당 0.3주. 그러니까 한 주당 한 주면 많이 주는 거고 저 한 주당 0.5도 많이 주는 거다라고 판단하거든요. 한 주당 0.1은 좀 0.2, 0.2까지 좀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한 주당 0.3인데 이거는 거의 우리가 그 배당으로 치면 30% 배당한 건데 근데 주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알테오젠 그만큼 조금 시장에서 많이 멀어졌다. 근데 저는 알테오젠 일단은 적금 넣듯이 격주마다 한 주씩 사셔라. 요건 투자 전략 유지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평단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알테오젠 보면은 저는 원래 평단이 거의 30만 원대 초반대였거든요. 30만 원대 초반대였다가 이제 30만 원대 후반대 가면 이렇게 툭툭 줄이고 그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적금 넣듯이 매수를 하신 분들은 30만 원대 중반, 36, 37 이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31.3이고 오늘 기관 순매수 들어오면서 21선 돌파하면은 제가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6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8월 7일이 권리락이에요. 그럼 이제 주가가 30% 할인됩니다. 그럼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알테오젠이 한 주도 없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8월 7일 이후에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30% 할인되죠. 그러면 주가가 이제 이제 권리락 날에 22만 원? 22만 원에서 거래되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매수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5% 플러스 10% 이렇게 분할 매도 해보셔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쪽은 뭐 볼만한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 비만의 친구인 약간 항노화 쪽 보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대본 준비하면서 세계 폐암학회가 9월 12일이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 달에 네네. 다뤄보도록 좋습니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 종약회는 10월 23일이니까 이것도 다다음 달에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항노화 쪽 볼 건데 알지노믹스랑 한미약품이랑 로킷헬스케어 다뤄볼 거고요. 그다음에 제 탑픽은 LNC 바이오인데 사실 로킷헬스케어랑 LNC 바이오가 조금 약간 쌍둥이 같습니다. 이 기업이 신규 상장했고요. 500뉴스 거의 다 끝났고요. 매출액 증가했고요. 근데 이제 로킷헬스케어랑 LNC 바이오의 차이점은 로킷헬스케어는 흑자전은 실패했다. 아직 못했다. 근데 매출액 증가하고 있으니까 곧 흑자전을 할 것 같고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2분기 흑자전 컨센서스만 봤을 때는 2분기 흑자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픽은 LNC 바이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하시면 알지노믹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탑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지노믹스 대부분 분량이 되게 많은데 알지노믹스가 이제 유전자 가위라고 해가지고 그냥 보통 잘라낸 다음에 다른 물질을 넣어야 되는데 이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가위가 들어가서 그 변이를 일으킨 RNA를 자른 다음에 이 호주머니에서 갖고 있는 이게 제가 되게 말을 되게 저렴하게 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이해하시라고
이 하나의 RNA로 절단과 대체를 함께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임상 일정 체크해가지고 단기적인 변동성 매매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안 끼는 데가 없죠. 본업을 통해서 실적 좀 잘 나오고 있고 경영권 분쟁 모멘텀 있고 그 다음에 비만 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 갖고 있고 항노화 관련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HM1732하고 HM500197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렸던 미국 당뇨병학회 ADA 여기서 임상 결과를 발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뭐 중장기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로킷 헬스케어랑 LNC 바이오랑 친구입니다. 이들이 이제 협업을 맺어가지고 같이 이제 뭐 골이라든가 세포라든가 이런 걸 재생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업 바운더리를 미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 신재생에 대한 미국 의사협회에서 재생 의료 코드 확대를 했기 때문에 로킷 헬스케어가 미국을 겨냥한 사업을 했을 때 파이가 커질 수 있다. 이 리포트가 나와 있고요. LNC 바이오는 국내에서 내실을 굉장히 다지고 있습니다. LNC 바이오가 개발한 메가너브라는 이제 네. 동종신경 이식제가 있어요. 그게 국내 주요 대학병원 40여 곳에 도입되면서 이제 매출 이제 국산 치료제의 적용법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하신 분들 이제 로킷 헬스케어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항노화 중에서 이제 신체 재생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로킷 헬스케어,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LNC 바이오를 권해드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얘기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엄청 깨알같이 하셨어요. 지금 좀 남겨놔야 돼요, 그죠? 일정들이 다음 달 다다음 달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체크할게요. 오늘 경제토크 네모경제 손여로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